오늘 하는 그 부분이 좀 특이하죠. 우리가 잘 모르는 건데 정규반에서는 한 적이 있어요. 법학은 다루기가 참 힘들고, 그래서 그 안에서도 다루었던 부분이 범죄 구성 요건, 인과관계, 어디까지 봐야 되는가 뭐 그런 거.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앞으로 다룰 내용 중에 무죄 추정의 원칙과 유죄 추정의 원칙. 물론 유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 자체가 법학이 없지만 어쨌든 지금 이제 성범죄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무고죄, 그리고 죄형 법정주의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긴 다룰 텐데, 오늘은 원래 비문학에 나왔던 지문 중에 있는 게 범죄 구성 요건, 네. 거기에 대한 게 나왔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이미 좀 알고 있고 나도 이미 좀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편하게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 텐데 네. 어디서부터 건드려야지? 그 범죄 구성 요건에 대해서는 하셨잖아요. 범죄가 성립하려면은 범죄가 구성 요건 최종적으로 해당성, 그 다음에 위법성, 그 다음에 유책성, 네, 이렇게 맞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만 잘 붙들고 계시면은 응. 어느 정도는 끝까지 갑니다. 왜냐면은 사실 우리가 모든 공부라는 게 그렇습니다. 디테일까지 완전히 다 머릿속에 가지고 있을 수도 없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우리는 법대가 아니지 뭐. 모든 학문에 대해서. 비문학은 경제, 사회, 과학, 문화,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이 모든 디테일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전 다 알고 있는데. 모든 디테일을 다 알고 있다고요? 아, 디테일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디테일을 제가 얘기하는 디테일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 하면은 개론? 그 디테일에 적용할 수 있는 틀 그건 알고 있어야 돼요. 아, 그럼 진화론이면 진화론을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예, 진화론에 예, 해당되는 그 뭐 어떤- 자연 선택 세 예, 가지 조건, 예, 아니면 뭐 맞습니다. 진화의 적응 예. 이런 거네. 그렇지 않아요. 우린 디테일을 사람이 이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디테일 다 알고 있을 수는 없어요. 제가 물리에 대해서도 굉장히 디테일 다 알고 화학, 생물, 지구가 모든 이 세상의 모든 학문의 디테일을 다 알고 지낼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인간이.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거는 그 틀이에요. 틀. 틀? 틀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오늘 해야 될 것도 마찬가지고 범죄 모든 틀이라는 범죄에 대해서 다 적용되어야 할 그 틀이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유책성 예. 이 세 가지 틀이에요. 이 세 가지 틀을 근데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어느 정도는 그 개념이 잡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틀을 굉장히 잘 잡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미 그 틀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도 오늘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고요. 이 틀만 알고 있으면은 오늘 이 범죄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올해 다른 범죄에 적용된다거나 내년, 내후년에 어떤 범죄가 나오더라도 이 세 개는 꼭 붙잡고 있어야 돼요. 구성권 나중에 해당성, 뒤에 나가면은 위법성, 유책성 이 세 가지. 나중에 되면은 막 복잡해지거든요. 그렇더라도 이 세 가지 틀은 근데 이제 반드시 알고 있어야 예, 돼요. 그 세 개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네. 일단은 뭐 마약을 뭐 소지하고 있고 등등등 이런 거보다도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고의냐 아니면은 뭐 과실이냐 아니면 미필적 고의냐, 이제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네, 예, 그것도 중요합니다. 네, 그럼 또 뭐가 중요한 거예요? 고의도 물론 거기에 그냥 포함이 됩니다. 다 포함되죠. 예, 포함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해야 될 거를 한번 이론만 정리를 한번 할게요. 이걸 안 하면은 오늘 지문 읽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이걸 하면은 지문은 그냥 잘 읽게 될 거예요. 자, 그럼 뭐 우리가 난 이미 내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한번 이해해 볼 테니까요. 네. 보세요. 자, 일단 자, 검사가 피고한테 이게 우리가 힘든 게 이제 피고, 피의자, 피고인, 그다음 피해자, 네. 또 뭐 이런 게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만일 그 공격을 받은 사람을 그러니까 피해자 제가 예를 들어서 원장님을 때렸어. 칼로 이렇게 찔렀어. 좋아. 칼로 그래, 칼로 예, 그러면은 때렸어요. 몽둥이 때렸습니다. 그래도 그러면은 검찰이 왔겠죠. 응. 그럼 경찰이 와서 그때의 저의 신분, 원장님의 신분은 피해자입니다. 피해자는 피의자, 아니요. 일단 저는 용의자입니다. 아 용의자. 용의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검찰로 넘어가서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럼 피의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피의자가 되고 응. 이제 검사가 저를 이제 소송을 걸었습니다. 네. 재판에 넘겼어요. 그때 저는 피고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럼 피의자- 저희 위치가 자꾸 바뀌는 겁니다. 용의자에서 피의자에서 되고 피고인. 피의자에서 피고인이 되고 근데 피의자와 피고인 사이 그 차이가 뭔데? 피의자라는 거는 검사가 이 사람이 의심이 간다. 아, 의심이 가는 정도까지는 피의자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재판 넘어가면은 피고인이 되는 예, 거고. 맞습니다. 그럼 변호인은 그냥 당연히 이제 피고인을 변호하는 게 그게 변호인이고. 그렇죠. 그리고 검사는 밝히는 게 예, 검사고. 맞습니다. 네. 알겠어요. 그다음 거기도 참 궁금한 게 많긴 많은데 일단은 넘어가 봅시다. 예. 이제 그건 오늘 제가 뭐 정확하게 정리는 사실 안 하고 와가지고 네. 일단 그 정도입니다. 일단 소송에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피고입니다. 오케이. 넘어가기 전에는 피의자입니다. 오케이. 네. 그럼 이제 검사가 그 피고인에 대해서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제 넘어야 할 세 가지 산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산이 이제 그, 뭐 그- 구정권 해당성, 그다음에 위법성, 유책성이잖아. 예, 맞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원장님이 검사고 원장님은 제가 피고입니다. 제가 이제 친구를 죽였다고 그렇게 원장님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저를 이제 형법상의 살인죄로 잡아쳐놔야지. 유죄 판결을 내가 받았으면 좋겠다. 국고쌤이 친구를 죽였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무기징역으로 구형을 구형한다고 하죠. 구형을 하기를 원합니다. 난 그냥 사형을 구형하고 싶은데. 사형을 구형하기를 원합니다. 네, 제가 사형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이 재판은 3자 관계잖아요. 얘가 판사라고 할게요. 네. 판사가 여기 있고 그다음에 검사, 변호사. 저는 피고입니다. 피고 뒤에 도와주는 사람이 변호사. 제 옆엔 사실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원장님은 검사가 이 재판 과정에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판사를 설득하기를 모두 성공하면 세 가지를 모두 성공하면은 저는 사형 판결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 과정에서 저희 변호사는 자꾸 반격을 하겠죠. 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 방금. 네, 맞습니다. 그 세 가지가 구속요건 해당성, 위법성, 유책성인데 유책성이란 말은 책임성이죠. 그다음에. 예, 책임이라고 얘기할게요. 아. 이번 지문에는 구속요건 해당성에 대한 것만 나왔습니다. 위법성, 책임은 안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전반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짧게. 구속요건 해당성은 범죄 성립의 1단계라고 할 수 있고요. 정의는 그 범죄에 해당되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법률에, 형법에 미리 정해져 있어야 된다라는 그 얘기를 이 형법의 대원칙이라고 해서 죄형 법정주의라고 합니다. 만일 그 법률에 그게 없으면은. 없으면 범죄가 성립 안 됩니다. 소구표 금지라는 게 왜냐면은 제가 행위를 했을 때 그때는 저의 행위가 범죄가 아니었어. 근데 국가가 보니까 이놈 괘씸한 거예요. 이런 범죄를 했는데 여기 이 법률에 해당되는 게 없네? 그럼 자, 이제 법률을 정할게 해서 그게 안 된다고? 이제 법률을 정해서 방금 얘가 조금 전에 며칠 전에 한 그 행위는 사형에 해당되는 행위야. 그렇게 해서 하는 걸 그걸 소구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적용을 시켜야지 과거에 대해서 적용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형 법정주의의 최대 원칙이 미리 정해져 있어요. 왜냐면은 그래야 범죄자도 이게 범죄구나라는 걸 그럼 만일 그 한 번도 있었던 사건이 없었던 사건이 발생하잖아? 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미녀네토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형법상의 살인죄는 형법의 한 줄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948년에 우리나라가 건국됐잖아요. 그때 형법이 제정됐죠. 그때도 살인죄는 한 줄이었고 지금도 한 줄입니다. 뭔데?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한 줄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거는 그 형법상에 있는 조문이고 정당방위도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헷갈려서 말씀하시면 약간 곤란해요. 왜냐하면은 제가 구속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지금 원장님은 구속요건에 해당했다가 위법성으로 갔다가 책임으로 왔다 갔다 하면은 저는 이해가 되는데 학생들이 힘들 것 같아요. 그래? 예. 왜냐면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원장님이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그럼 방금 구속요건 해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또 정당방위로 내려가려고 하시죠. 그렇게 되면 또 책임으로 또 내려갔다가 정당방위로 갔다가 이렇게 하면은 듣는 학생들이 머릿속에 틀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네, 가만히 있을게요. 예, 제가 얘기하자면은 일단 구속요건 해당성에는 자 살인죄 분명히 살인죄죠. 살인죄 구속요건에 해당됩니다. 살인죄입니다. 그렇지만은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살인죄에 해당되면 그 다음이 제가 위법성이라고 했는데 그 위법성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아마 판사가 생각을 할 겁니다. 정당방위라는 거는 그 소년이 어른을 예를 들어서 몽둥이로 때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죽였다라고 하면은 그게 정당방위죠. 근데 그 아이가 어른을 몽둥이로 때리려고 한 건 아니죠. 정당방위는 아닌 겁니다. 그럼 어떻게 뭘 적용하지? 지금 방금 그 얘기를 들었잖아요.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는 긴급 피난이 떠오를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제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데 그 위험한 상황을 피하려고 하는 행위다. 왜냐면 긴급 피난과 정당방위가 비문하게 장난이 나오던데. 네, 맞습니다. 근데 오늘은 안 나옵니다. 오늘은 아니고 이때까지 나왔는데 지금 구속요건 해당성을 이렇게 깊이 있게 다룬 게 올해가 문제가 처음입니다. 사실은 위법성이 이때까지 출제 지문으로서는 가장 많았습니다. 내가 알고 있어요. 그래. 네. 근데 오늘은 제가 얘기를 안 할 겁니다. 네? 오케이, 알겠어요. 구속요건 해당성. 죄형 법정주의. 우리 형법에선 250조 살인에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구속요건 해당성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은 아마 하셨을 겁니다. 일단 행위를 해야죠. 원장님, 제가 친구를 칼로 일단 찔렀어요. 친구가 죽었습니다. 그 결과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찌른 행위와 그 친구가 죽은 그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느냐? 그걸 밝혀내야 됩니다. 인과관계. 자, 그거를 했어요. 인과관계 있어. 그거 다 하셨죠. 그래서 제가 편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인과관계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인과관계가 바로 한 단계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여러 단계를 걸쳐가지고 뭐 이래서 이랬다 이런 것도 이제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찔렀는데 친구가 피를 흘리면서 막 도망갔어요. 도망가다가 죽었어요.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지, 정말 여러 가지. 자, 그래서 이제 원장님은 검사님은 그거를 이제 판사님한테 설득
다 설득하는 겁니다. 세 입증, 다 입증해야 돼요. 입증의 책임. 예, 검사가 입증의 책임을 가지기 때문에 다 입증해야 돼요. 그럼 저 변호사는 반격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판사가 마지막에 판결을 해야겠죠. 예, 판사님이 판결합니다. 검사의 주장 인정합니다. 그러면은 구속요건 해당성은 확정된 겁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다를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위법성으로 2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2단계가 검사가 넘어야 할 두 번째 사안이죠. 그런데 우리 형법에서는 특이하게도 도대체 위법하다는 게 뭔데? 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면은 위법성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 위법성이 뭐냐라는 거는 그러면은 누가 이걸 하냐 하면은 법학의 책이라는 게 이렇게 됩니다. 일단은 실정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형법 실정법이라는 게 있고 그 실정법을 가지고 판결을 내리는 그 재판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비판을 하는 이 교수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법 이론을 만들어내죠. 이 법 이론을 만들어내는 분들이 이 형법 조문을 보니까 이 형법 학자들이죠. 왜 위법하다는 것에 대해서 말을 안 할까? 우리 형법에서는. 그러면 위법하다는 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정하자. 이론적으로 위법하다는 거는 일단 구성요건에 해당된다는 거는 됐으니까 그 구성요건에 해당된다는 게 전체 법질서에 어긋난다. 전체 법질서에 반한다. 그걸 위법성이라고 우리가 이론적으로 말하자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무슨 기준으로? 이것도 얘기하려면 조금 긴데, 자, 우리나라가 1948년에 이제 건국을 했죠. 그래서 형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형법을 만들 때 이 형법을 만들기가 참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당연하지. 우리나라가 마지막으로 형법을 만들었던 게 언제냐면은 1455년 조선 성종 때 경국대전이라는 그 법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기초로 해서 지금 형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왕조 시대였거든요. 지금은 공화국을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그 대통령도 이승만이 네. 됐고 해방이 됐고 그 나라도 이제 완전히 그러면은 뭘 기준으로 형법을 만들지? 라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다른 나라 거 갖고 왔겠지, 미국 거. 맞습니다. 다른 나라가 갖고 왔습니다. 어느 나라가 갖고 왔냐면 미국 갖고 왔겠지. 아닙니다. 저도 이거 처음에 대학교 들어가서 저도 법학 개론이라는 수업 1학년 때 들어가서 배웠는데 그때 그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전 세계의 법은 두 가지야. 이렇게. 뭐냐면은 제가 그때 이 대륙과 영미라는 법을 사실은 철학이 아니라 법학에서 처음 들었습니다. 대륙법이 있고 영미법이 있어. 이런 겁니다. 그럼 대륙은 프랑스와 독일이란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대륙법은 대륙 철학의 법을 만드는 게 대륙법이야. 대륙 합리론? 예, 맞습니다. 영미법은 영국 경험론? 경험론으로 만드는 게 와, 영미법이야. 이런 씨.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대륙이 뭐지? 영미라는 건 알겠는데 저 와, 대륙 완전 소름 끼쳤어. 중국 대륙인가? 그럼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프란시스 베이컨 쪽에 있는 영국 경험론, 데카르트 네, 쪽에 있는 맞습니다. 대륙. 와. 그럼 우리나라는 대륙 중에서도 어느 나라 법을 그러면은 그러니까 독일법이라는 거예요. 독일이 다른 학문은 모르겠는데 법학만은 최고예요. 철학도 최고잖아. 예, 철학도 사실 최고입니다. 음악도 최고고 축구도 최고. 독일이 최고인 게 조금 많습니다. 맞아. 그래서 걔들이 아리안족 우월주의가 있다는 거지. 우리나라 법은 독일법을 가지고 와서 그대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법학과 교수님들이 유학을 보면은 99.9%가 독일 유학. 다 독일에서 왔어요. 그래서 이 형법도 독일의 형법입니다. 그러면은 그 교수님들은 그 독일법이 사실 이대한 거예요. 우리나라 형법이 쫓아가야 할 이대하죠. 그래서 독일 형법을 생각해 봤을 때 독일 형법에서 위법성을 뭐라고 보느냐 하니까 이런 거야 위법성이라. 그런데 우리 형법에서는 왜 이걸 안 정했는지 모르겠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독일에서 위법성이 뭔데? 얘기했잖아요. 전체 법질서에 어긋난다는 거. 그럼 전체 법질서에 반한다는 거. 그때 판단이 달라지겠네. 그래서 근데 우리 형법은 위법성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말을 안 하고 있지만은 위법성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위들은 위법성이 면제된다. 그걸 딱 5개. 그래 5개 뭔데? 그러니까 이거를 위법성 면제 사유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법학에서는 위법성 조각은 들어봤어. 없앤다라는 거죠. 5가지에 해당되면은 아니다. 그렇지. 위법성이 없으니까. 왜냐면은 위법성이 있어야 되는데 빨리 말해봐. 5개 뭔데? 그 5개는 오늘 안 할 겁니다.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이건 제가 나중에 할 근데 그 기회가 중에서 있으면은 비문하게 크게 잘 나온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정당방위, 긴급피난. 제가 방금 그 민유해소 사건 얘기했을 때도 긴급피난이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긴급피난으로 인정되면은 2단계에서 걸리기 때문에.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시험이 잘 나오는데? 비문학 한 10문제 보면은 거의 한 8문제가 긴급피난과 정당방위야. 이 두 개가 헷갈리기가 쉽습니다. 나도 지금 헷갈리는 게 윈도우 살인 사건은 정당방위도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헷갈리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많이 묻고 음. 그런 겁니다. 오늘 하지 말자. 네, 오늘은 제가 그 나중에 할 기회가 아마 있을 겁니다. 네. 한번 해줘야 돼. 네. 이거는 너무 잘 나오니까 진짜 미친 듯이 나오더라고 진짜.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의 행위가 그 위법성 조각사유 5개 중에 어느 하나에 속한다라는 걸 주장하는 사람은 검사님일까요? 저희 변호사일까요? 변호사겠지. 아니, 저희 변호사입니다. 저희 변호사가 국어쌤이 친구를 죽인 행위는 친구가 먼저 국어쌤을 칼로 찌르려고 해서 국어쌤은 어쩔 수 없이 친구를 막는 과정에서 죽인 거야. 그럼 이렇게 주장. 검사는 일단은 구속요건 해당성을 일단 말하고 네. 구속요건 해당성을 검사는 먼저 말하고 네. 판사는 이제 오케이 한 네. 뒤에 그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가가지고 유법성에 대해서 5가지 중에서 1개를 말하겠네. 말하는데 변호사가 말 안 하면은 검사는 꾹 다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말하면 자기한테 불리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죠. 예. 그럼 그런데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검사도 또 싸워야지. 반격을 해야 됩니다. 예, 그거 정당방위 아니야 이렇게. 그럼 유법성의 5가지에 해당되지 그것 때문에 이렇게 싸우는 거야 그럼 결국? 맞습니다. 정당방위야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또 여기 또 싸우는 겁니다. 변호사가 먼저 정당방위야 그러면은 검사가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또 긴급피난이야? 그럼 또 긴급피난 아니야?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이제 싸우는 근데 거고. 5개를 다 하진 않고. 말하진 않고 오케이. 하나 정해서 정당방위야 근데 아니야 그러면은 마지막에 판사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정당방위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면은 판사가 생각해보고 정당방위 아닙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위법성 또 확정. 구속요건 해당성 확정. 검사가 먼저 말아서 이제 판사가 오케이 하면은 구속요건 해당성 확정. 그럼 두 번째 여기서 이제 위법성에서 5가지를 말했을 때 5가지를 다 이제 판사가 아니라고 말하면 두 번째 위법성 확정. 그럼 세 번째 유책성이잖아. 그러니까 책임성. 지금 검사는 8부 능선을 넘은 겁니다. 뭔지 알겠다. 그다음. 근데 사실 이 정도 되면은 거의 끝났습니다. 책임은 범죄 성립 3단계인데요. 이런 겁니다. 구속요건 해당성 오케이 됐죠. 위법성 또 오케이 됐습니다. 근데 구속요건 해당성과 위법성은 그 범죄자의 그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근데 이 책임은 범죄자의 행위는 아니고 그 범죄자의 개인적인 상황. 상황. 그 상황에 초점을 보는. 사실 상황이 너무 많은데. 그 첫 번째는 거의 2가지입니다. 이 2가지 아니면은 다 넘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근데 이건 사실 따질 것도 없어. 민증 까보라고 하면 끝납니다. 형법 9조에 형사 미성년자라고 해서 만 14세 미만에 해당되는 자는 범죄 성립이 안 됩니다. 형사 미성년자라고 합니다. 형사 미성년자. 네. 촉법소년은 몇 살? 촉법소년은 만 14세 미만에서부터 만 10세 이상까지. 그러면은 걔들은 일단 범죄자는 아닙니다. 그럼 자 다시 형사 미성년자는 몇 살? 만 14세 미만. 그게 촉법소년이라는 거지. 야 맞습니다. 그게 촉법소년입니다. 그럼 만 14세 이상은 소년 범죄? 아니요, 그냥 범죄자입니다. 그러니까 만 14세 이상은 그냥 어른이랑 똑같다고 보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아마 19세까지 뭔가 약간 좀 뭔가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그 디테일까지는 제가 오늘 왜냐면 가지고 19세 오지 아마 이하 정도 되면은 수감소가 아닌 얘들을 뭐 그런 좀 그 걔들을 가르치는 뭐 교정 시설인가 뭐 그런 게 있겠죠. 예, 그리고 네. 한 14세 밑으로가 이제 촉법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그다음? 촉법소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촉법소년의 기준이 되는 그 나이가 형사 미성년자인 14세란 말이겠죠. 만 14세 미만부터 만 10세 이상입니다. 만 10세 넘어야 돼요. 만 10세도 안 되면은 일단 그건 제가 이따가 얘기할게요. 만 10세 넘어야 되는데 그 애들은 범죄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형법에서 건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애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걔들을 보호 처분한다라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들어봤어. 그러니까 소년원에 보내거나 아니면 뭐 보호 관찰을 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들어봤어. 근데 범죄자는 아닙니다. 범죄자가 아닌 게 어떤 점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냐 하면은 얘들의 장래 신상에 대해서 얘들이 컸을 때 빨간 줄? 빨간 줄이 안 그입니다. 일단 그 빨간 줄은 14세 이상만. 예, 맞습니다. 예, 14세 이상만 빨간 줄이 그이고 일단은 얘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회를 해도 조회가 안 나옵니다. 물론 뭐 법무부에서 조회가 되겠죠. 그럼 빨간 줄이라는 거는 진짜 주민등록 중에 빨간 줄을 끊는 게 아니고 그 이력에 남는다는 거네. 일종의 낙인을 찍는 겁니다. 낙인 찍어주는 근데 얘들은 형법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오케이. 그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얘들 장래 신상에 대해서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대신에 보호 관찰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3단계입니다. 그 10세 미만 촉법소년 또 아닌 애들 걔들에 대해서는 일체의 법적 규제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 9세 아이가 네. 그 초등학교 2학년이잖아요. 옥상 위에서 돌을 떨어뜨려 가지고 밑에 그 지나가시는 분이 돌아가신 그 일이 비일비재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걔가 분명히 알고 있었을 수도 있었잖아. 네, 분명히. 그렇죠. 네. 근데 9세기 때문에 그냥 nothing? 네, 맞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 이런 거 정해놔야 돼요. 이런 거 정해놓지 않으면은 매 사건마다 하나하나 다 고려를 하면은 사회가 돌아가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법이라는 게 약간 사실은 억울할 수도 굉장히- 있겠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은 밑에서 맞은 사람은 아무런 그것도 받을 수 없냐 하면은 이런 건 있을 수 있습니다. 10세 미만의 아이를 감독해야 될 그 감독 책임자가 있습니다. 부모지 뭐. 부모죠. 그 부모에 대해서 민사소송?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는 안 되잖아. 네, 형사는 안 되죠. 네. 그래서 그건 할 수 있는데 이 9세 애한테는 얘를 뭐 어디 보낸다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뭐 초등학교 2학년을 뭐 어디를 보내겠습니까? 그래서 자 그래서 책임에 대한 게 이런 나이 제한은 이건 사실은 밝히기 쉽습니다. 인증을 까보라고 하면 되니까. 3번은 의미가 없고 그럼 결국엔 1번과 2번이네. 근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책임에 대해서 하나가 더 있는 게 음. 바로 이 심신장애인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장애라고 하는데 그럼 고의하고 과실 그쪽도 아니고 전혀 관련 없어요. 그게 굉장히 이렇게 헷갈리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고의도 내면의 거죠. 심신장애도 내면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이 헷갈리는데 이게 사실은 범죄자들이 이걸 악용하기가 쉽습니다. 이걸 어떻게 악용하냐면은 이렇게 뭐 악용합니다. 술 마시고 뭐 그런 거잖아. 그리고 아니면 약 먹었다 아니면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일단 몰랐다 이거잖아. 아니, 그거 아니고요. 아니야? 이런 겁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꿈을 꾸는데 제가 이제 범죄자니까 제가 꿈을 꿀 때 꿈속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제 목에 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리로 제 목을 감싸고 있어요. 그래서 자, 네 친구 걔 있지? 걔 죽일 거야 안 죽일 거야? 그럼 저는 제가 걔를 왜 죽여요? 하면은 그 할아버지 제 목으로 조여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을 것 같다 이 말이지. 예, 그 깼습니다. 다음 날 자는데 또 그럼 걔 죽일 거야 안 죽일 거야? 그러면은 안 죽일 건데요. 그러면은 목으로 더 조이고? 세게 조입니다. 이게 일주일 정도 반복되면은 사람 미치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그런 걸 이제 범죄자들이 자주 고소를 합니다. 그러면은 재판부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 정신 감정을 의뢰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게 결국은 정신분열증이나 아니면은 정신 이상자 이런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거는 그런데 누가 판결을 하면은 판사가 판결합니다. 뭘 통해서? 전후 상황을 통해서 얘는 고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고의는 밖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잖아요. 겉으로 드러난 전후 사정을 봐서 판사가 판단하는 거고요. 이런 정신 감정은 의사가 판단하는 겁니다. 아, 판단의 주체가 다르다는 거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한테 의뢰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신경과 의사한테 MRI를 찍으라고 하면은 뭐 판사가 MRI 보고 뭐 까맣고 하얀 게 있네? 그걸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판사가? 그건 신경과 의사가 보고 아, 진짜 어떤 부위에 이상이 있구나 라고 해서 소견서를 판사한테 줍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판사는 뭐 사실 잘 봐도 모르겠죠. 그러면은 아 정말 정신 이상이 있다라고 판결 내리면은 그 사람은 이제 책임성 없는 거고 그 사람을 그 행위에 대해서 책임 있다고 말할 수 없죠. 하지만은 그게 뻥이다, 거짓말이야라고 소견이 나오면은 마지막 세 단계도 이제 성립이 된 거죠. 책임성도. 그러면은 피고에 대해서 사형에 처한다, 탕탕탕. 끝. 근데 만약 그 항소하면 이건 대법원으로 제가 이제 가정을 한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문제는 그 세 번째 그게 그 할아버지가 목을 졸랐다 이거를 인과관계가 전혀 없는 거잖아. 그거는 의사가 판단할 얘기. 의사가 판단할 얘기. 그거는 그거에 대해서는 그 만약 그럼 우리가 좋아. 아무런- 그럼 이게 의사가 판단하지도 못할 파묘 같은 경우에 영화에서 네. 파묘 같은 경우에는 귀신이 막 사람을 죽였어. 제가 영화를 안 봐가지고 귀신이 사람을 죽였어. 그게 대법원으로 갔는데 이 사람이 죽었으니까 살인이 되었으니까 뭐 어쨌든 뭐 경찰이 와가지고 했을 거 아니야. 근데 그걸 죽인 게 귀신이야. 귀신이 죽였다기보다는 예. 귀신 들린 사람이 죽였다. 아니 근데 진짜 귀신이 죽였어. 일본 귀신이 죽인 거야. 개새끼가. 그런 경우에는 영적인 존재잖아. 이게 왜냐하면은 내가 재작년인가 본 영화에서 에밀리 뭐 하여튼 존슨가 그 여자애가 카톨릭 거기서 이제 그 귀신이 들렸어. 그래 결국에는 교황청에서 온 거야 신부님이. 그 신부님이 와가지고 얘를 이제 퇴마하는 과정에서 여자애가 결국 마지막에 죽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때 정신과 의사들은 정신과한테 빨리 가야 되는데 그걸 그 퇴마하시는 신부님이 이걸 했냐. 그 신부님한테 과실치사를 넘긴 거야. 그 신부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변호하기 위해서 이제 막 계속 했지. 근데 검사도 크리스찬인 거야. 검사가 보기에도 같은 기독교인이고 같은 이제 종교인인데도 불구하고 심했다는 걸 말해야 되는 거고. 근데 변호사도 크리스찬이고 얘도 크리스찬이고 다 크리스찬인 거야. 근데 그때 이제 민속학자도 나오고 정신의학자도 나오고 무당도 나오고 하여튼 모든 게 다 나와가지고 마지막에는 거기는 배심원자이기 때문에 배심원들이 신부님한테 무죄를 말한 거예요. 신부님이 그러니까 그 아이를 죽였다는 건 아니죠? 방치했다는 거지. 죽도록 방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작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얘를 고칠 수 있다? 그렇게. 근데 그리고 분명히 얘가 귀신이 진짜 들었다. 그리고 이건 진짜 영적이기 때문에 정신과에서는 칠할 수 없다. 그리고 이제 그 무속적인 그런 것들이 이제 나왔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재판부 입장에서는 얘를 이제 의사한테 맡겨서 치료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봤다는.
검사는 그렇게 받지. 아, 얘를 왜 치료를 하지 않고 음. 신부님한테 맡겼냐? 그리고 변호사는 그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신부님이 하는 게 맞고 그 정신과에서는 아무런 그 해봤자 의미가 없다.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판결이 실제로 난 경우가 에밀리 존스라는 그의 판결이 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파묘 같은 또 우리나라 드라마 보면 많잖아. 그 막 그냥 귀신이 들려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막 그래서 하여튼 판타지 되게 많은데 막 그렇게 무속적인 것들이 이제 걸려가지고 귀신이 만일 진짜 파묘에서 얘를 죽였어. 그러면은 그 피고인이 귀신이야. 이 뭔 개소리야!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잠깐만요. 그런 건 다루지 말까? 잠깐만. 그러니까 피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피고가 귀신이야. 근데 그 피고가 일단 사람이라 해야죠. 이 뭔 개소리야! 그러니까 일단 사람인데 어. 사람인데 나중에 보니까 조사를 계속 해보고 재판을 해보니까 사람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됐나 모르겠지만은 일단 재판이 시작이 되려면은 피고 자리에 누가 앉아 있어야 되잖아. 귀신 이 뭔 개소리야! 그러니까 그게 자체가 안 된다고? 만약에 그렇다면은 재판이 일단 시작이 안 돼요. 일단 피고 자리에 누군가 앉아 있어야 돼요. 그때는 그 신부님이 앉아 있었고, 맞아. 예, 그렇죠. 예. 신부 앉아 있었고, 근데 지금 이 귀신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무당이 앉아 있거나 뭐 앉아 있어야지. 예. 근데 귀신이 앉아 있을 수는 없으니까 네, 그건 재판- 아예 재판이 성립이 안 된다 이거지. 예. 그 재판 성립 안 되기 때문에 그건 미제 사건으로 빠지겠네. 그냥. 그렇죠. 검사가 아예 기소를 안 할 테니까. 미제 사건으로 그렇겠죠. 빠지겠지. 재밌다, 되게. 미제라기보다는 뭐 불가능. 근데 진짜 그런 사건이 판명 있을 수가 불가- 있잖아요. 귀신이 죽였다고요? 귀신 들린 사람이 죽였다면 귀신 들린 사람이 이제 피고 제가 봤을 되는데. 때는 귀신이 죽였다기보다는 그 귀신이 그 사람을 미치게 해서 미쳐서 죽은 거죠. 이 뭔 개소리야! 미쳐서 죽은 경우는 그것도 병이죠, 일종의. 병리로. 자기 혼자 보는구나. 병을 앓다가 그럼 그건 기소 자체가 안 되잖아. 그렇죠. 맞습니다. 오케이, 제가 알겠어. 암에 걸렸는데 암에 걸려서 죽었어. 누굴 기소하겠까? 암을 기소할 수도 없고. 뭔지 그거랑 알겠어. 똑같죠. 뭐. 종합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첫 번째 1번, 그 다음에 조건에서 판사가 오케이 했으면 2번 조건, 근데 변호사가 이제 반박했는데 판사가 안 된다 하면 2번 조건 통과. 마지막에 3번 조건, 유책성, 요거도 만일 막 반박했는데 뭐 안 된다 그러면 통과하면은 얘는 이제 끝. 네, 맞습니다. 오케이. 근데 뭐가 문제? 구성요건 해당성 그걸 특정 어떤 범죄에 적용을 시켜보는 그런 질문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이게 사실은 굉장히 복잡하구나. 복잡하기 때문에 실제 사례를 말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틀을 구성요건 확실하게, 해당성을 부여잡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이걸 보면 볼수록 느끼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잡하기 때문에. 일단 구성요건 해당성이 이번 지문인데 범죄 성립 1단계 죄형 법정주의라고 했죠. 어떤 죄에 대한 거는 법률에 법률에 미리 정해져 정해져 있습니다. 된다. 뭐 살인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근데 지문에서 조금 어려운 게 사실은 범죄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형법 외에도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예를 찾아와 봤는데요. 국가보안법이라는 법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있죠, 우리나라. 이건 진짜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아마 우리나라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악의 범죄라고 저는 생각해요. 최악이라고? 예, 이거는 살인보다도 더 그건 심한 국가 문제. 반역죄잖아. 반국가단체 수괴죄라는 게. 그럼 그건 무조건 사형인데. 그 살인죄가 받을 수 있는 범죄가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사의 징역이라고 했죠. 이거는 징역조차도 인정을 안 해요. 사형 아닌 무기징역 둘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하는 그런 범죄. 반역죄죠, 일종의. 근데 국가보안법이 우리나라만 있는 거 아니잖아. 나라마다 다 있잖아. 있겠죠. 응. 예. 근데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된다고 지금? 그건 아니잖아.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폐지하는 말은 아니지. 아, 예. 최악의 범죄라고 제 음. 생각이 들어서 왜냐면은 이 구형을 나오는 걸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대부분 사형이야, 사형. 그러니까 징역을 인정을 안 해요.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 둘 중에 사형도 굉장히 일찍 사형을 시키던데. 뭐 그럴 수도 있겠고요. 최악의 범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진짜 이것만은 국가보안법. 예, 원장님 제가 반국가단체 수괴죄 이건 진짜 원장님 저지르시면 안 돼요. 이 뭔 개소리야! 수괴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내가 조언드리는데 한국간 저 수계가 늘 안 할게요. 예. 뭐 두 번째로 이게 도로교통법 같은 것도 있죠. 사람 치고 나서 그냥 가는 거 뺑소니라고 하죠. 법률에 정해져 있잖아. 예, 다 정해졌습니다. 징역 몇 년. 그다음에 이거는 좀 특이한 범죄인데요. 스토킹 범죄에 관한 처벌. 요즘 스토킹도 하면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러니까 스토킹도 요즘 계속 이제 거예요. 그 입법부에서 계속 그걸 만들잖아. 예, 국회에서. 맞습니다. 예. 이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그래서 오늘 이 적용되는 이 법은 뭐냐면은 일단은 이게 그냥 살인, 폭행, 강도 이 정도면은 이거는 구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인류 초기 단계부터 있던 범죄이기 때문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뭐 여기 신명기, 민수기 아니고 법이 나와 있잖아요. 네, 근데 뭐 오늘 이 범죄는 눈에는 이에는 이 이런 것도 있고. 오늘 이 범죄는 그때 그 구약에서는 저지를 수 없는 범죄입니다. 뭔데? 아주 너무 궁금해. 빨리 말해줘. 아주 현대성 범죄입니다. 뭐 보이스피싱이요. 이 보이스피싱을 구약 단계에서 저지르기는 좀 힘들 겁니다. 경국 대전에도 없는데 그거는. 그렇죠. 휴대폰도 필요하고요. 인터넷 뱅킹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거는 우리나라 헌법이 생겼을 그때 7월 17일 재헌절 때도 없었는데 그거는. 예, 그때는 있을 수 없는 범죄였죠. 최근에 이제 그럼 입법부가 지금 최근에 만들었을 거 아니야? 입법부가 만든 건 아니고요. 입법부가 이걸 어떻게 판단했냐면은 형법상의 사기죄라는 거는 1948년에도 있었어요. 지금도 있고요. 근데 딱 한 줄입니다. 보이스피싱이 결국은 사기친 거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형법상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거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 그럼 1번 통과. 네. 그다음 2번. 그런데 2, 3번은 오늘 안 다룬다고 했죠. 오늘 안 다루고. 일단 끝났네 그러면. 근데 이게 그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요. 일부러 제가 뭐 확장시키려고 하는 거 조금도 없습니다. 오늘 지문 이해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만 지금 그냥 얘기할 거예요. 가방에서 마약이 발견되었다. 그럼 일단은 구속권 상승이 성립이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보이스피싱을 해서 사기를 쳤다. 네. 그럼 사기가 됐어. 네. 끝. 근데 네. 뭐가 더 필요해? 예, 얘기해 볼게요. 이게 조직 범죄입니다. 이 보이스피싱은 혼자서 할 수 있는 그렇지. 게 아니라 그 뭐 서버도 뭐 중국에 있고 막 이럴 수 있죠. 여러 명이 필요한 겁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복잡해. 그래서 제가 이걸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조금 전에 우리나라 형법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 형법이 1조부터 372조까지 있거든요. 그 사법고시 치려면 다 외워야 돼? 외운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어요. 아, 오케이. 그런데 그 형법이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형법 총칙, 총론 또는 형법 각칙, 각론 뭐 이렇게 얘기됩니다. 형법 1조부터 86조까지는 형법 총칙에 해당되는 건데요. 일반론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특정 범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고요. 보편적인 거. 구성요건 해당성이 뭐냐 도대체. 그 다음에 책임 라인은 어떻게 되냐. 그냥 모든 범죄에 다 적용되는 것들을